내일이 14선언 7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예, 이거저거 아주 바쁩니다. 아니, 북 콘서트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신다고요?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안 계셔서 회고록을 이제 남기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제가 아무래도 한 4년간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칼날 위의 평화라는 이제 제목으로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 비망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시고 저희 방송에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 선생이랑 같이 여기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노무현 시대의 가치가 역사적인 것인 줄만 알았는데 또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해서 전국 지금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지금 이제 대구, 부산, 창원 그리고 순천, 인천 5군데 했습니다. 앞으로 또 더 이어집니까? 14일 날 서울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대전, 울산, 제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14선언이라서 모셨는데 벌써 7년입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14선언의 주요 내용 좀 무슨 간추려 주시면 다시 회고하는 의미로. 예, 14선언은 이제 6.15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한 합의 아닙니까? 2000년에. 그 합의가 이제 총론적으로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이제 화해 협력적으로 바꾸자 이런 이제 합의고 그러기 위해서 넓은 의미에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이제 공통성이 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통일을 지향할 것인가에 원론적인 합의를 봤다면 14 공동선언은 그 원론적 합의에 기초해서 한반도에서 어떻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평화체제로 갈 거냐. 그래서 거기에 종전선언을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남북이 공동번영을 위해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해나가자라는 이제 아주 다양한 합의를 했죠. 그 합의 중에 하나가 바로 NLL 수역을 평화하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한 합의도 했었죠. 그다음에 다양한 인적 기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면서 한편으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핵심적 사업들을 이런 걸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것. 그러니까 보다 더 6.15 공동선언을 보다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15는 원칙적 선언이라면 14에서는 좀 양측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까지 명시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4선언 그 당시에 왜 무슨 NLL 포기 발언 등등으로 굉장히 막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고해 보니까 사업 타이틀까지는 확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사실 더 좀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진행돼야만 가능했던 그런 합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경제부총리급의 이제 이 상호 이제 이 대표단이 합의를 해서 이제 구체적인 합의를 더 해내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진행이 되다가 정권이 이제 그때 바뀌면서 다 중단이 됐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특히 그 서해 평화협력지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말, 그다음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과 말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NLL 선 밑에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은 NLL 선 위아래를 합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협상이라는 거는 대통령 정상 간의 논의도 자기의 상대방이 서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상대방 입장 처지를 이해하는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섞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약간 대립되는 데도 나오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것은 합의문의 합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록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라는 거는 사실은 그 자체는 하나의 합의를 이끌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애들을 갖다가 잘못된 자식을 훈육시키는 방법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지만 어떤 때는 또 달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얼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 하나를 그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오해될 게 없죠. 왜냐하면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더 뭐 부총리 차원이 됐건 네. 더 나가서 좀 국장급까지 협의가 됐건 아주 세세한 협의들을 더 이어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정권이 바뀌어갖고서는 이제 딱 중단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2007년 10월이라고 하면 대선 2달 전이거든요. 대선 2달 전에 퇴임하는 대통령이 너무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사실은 그 정상회담을 가급적이면 임기 초에 또는 이제 뭐 하여튼 임기 중반 전에 해야지 뭐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아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는 그 2005년 그 6월 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특사를 갔을 때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정상회담의 의사는 비쳤지만 그때 정식으로 했고 그때 김정일 위원장도 원칙적인 합의를 봤죠. 좋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05년 가을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어느 정도 내막적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그때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9.19 공동성명이라고 9월 19일 날 그야말로 6개국이 북한과 미국을 포함해서 6개국이 합의를 보지 않습니까? 뭐 한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9.19 공동성명이 부시 행정부가 BDA라고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있는 북한의 자금을 북한이 달러를 갖다가 위조하고 있다라고 해가 혐의를 내세워가지고 동결시키면서 상황이 악화됐잖아요.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살려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나온 이 BDA 조치라는 거는 북한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가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전부 다 미국이 북한 돈 동결한 것도 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엉터리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렇게 되니까 북한이 이제 정상회담도 하고 앞으로 잘 나간다고 약속했다가 이거 미국이 우리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완전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상회담 약속했는데 해야 될 거 아니냐 할 때마다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기다려라. 그리고 2007년까지 온 거였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이 북핵 문제가 일정하게 풀리면서 그러니까 2.14 합의라는 것이 2007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한테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에 있는 돈을 돌려준 것이 2,400만 달러를 돌려준 게 그게 2007년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이 이제 추진되는 바람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쉽지만 그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2년이 늦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아쉬움에서 하는 말인데 2005년 가을에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더라면 뭐 합의한 7, 8개 사업 전부가 다 구체화되기는 어려웠을지라도 몇 개라도 좀 구체화돼서 조금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이 14선언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얘기할 때 14선언을 나는 뭐 이행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14선언 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다 부정을 하면서 14선언에 대해서도 이행하겠다는 표현을 안 하면서 개성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죠. 부정을. 그러면서 실제로는 14선언의 합의 내용들을 하나도 일체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상당히 불행한 것이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권이 창출한 그 정부라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건 굉장히 항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정부는 외교 대외적인 그런 합의는 다 일단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북한하고 이 노무현 정부 때 합의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북한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만나서 실무 협의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 생각은 좀 다르니까 이렇게 바꾸자라든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조차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14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가입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지지 결의를 받은 그러한 이제 선언인데 오로지 유일하게 그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만이 안 지켰다는 거. 이게 사실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대 정부의 어떤 공동 선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권 대 정권으로 본 정권 대 정권 그것도 특정 대통령 대 특정 위원장 사이의 개인적 합의인 것처럼 그렇게 격화돼 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하려면 정권을 잡으면 안 되죠. 정권이 어떤 정권인데 정부를 잡으면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북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정권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2008년 7월인가 그 금강산 박광자 씨 피격 사건 터지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얼어붙고
그다음 또 지나서 뭐 천안함, 연평도 막 터지면서 2010년이긴 합니다만은 오이사 조치 취해지고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버린 7년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어떻게 보세요? 그 7년의 세월. 글쎄요. 그 7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건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책을 하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북한하고의 정책에서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그러겠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또는 뭐 북한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이 그러면은 고통을 받아서 앞으로 행동을 고치게 하게 하겠다든가 이런 게 목표일 텐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버릇을 고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굴복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도 대북 제재하지만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해도 북한이 좀 더 잘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지금 북한이 그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북 정책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 실패했으면은 그걸 갖다가 재검토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강경 조치 여러 가지 제재 조치로 이어져 온 그 목표는 북한의 핵 능력도 줄이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더 좋아진 게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2009년에 이제 2차 핵실험 오면서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받았고 우리는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또 모의사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 그때만 해도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숫자가 한 수천 대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뭐 올해 지금 그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하는 그 외국계 회사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북한 주민들이 우리 인구의 반인데 240만 대의 휴대전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못 먹고 못 살면 북한에서 휴대전화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전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가하기 전에 북한과 외국과의 그 교육권 총액보다 지금은 북한과 중국이 두 나라 사이에서는 교육 총액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 두 나라만은 그만큼 북중 간의 교육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북 간 교역 끊어진 것을 다 중국 쪽으로 다 대체해가지고 이제 북중 교역으로 그냥 바로 연결됐다. 남북 교역이 끊어지면서 그 당시 우리 교육업체들은 다 도산했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북한의 교육업체들은 그 선을 전부 다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돌려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경제적 고통은 별로 주지 못했고 그다음에 우리의 고통만 크고 그다음에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대북 정책 목표일 텐데 누구도 지금 한반도에서 평화가 더 증진되고 안보가 안정이 더 안정됐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도 정책의 실제 실행에서 나타난 그 효과도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 능력은요? 북한의 핵 능력은?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핵 능력을 북한이 자꾸 핵 도발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경제적인 봉쇄라고 제재를 해가지고 하여튼 북한이 더 이상은 못하게끔 굴복을 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지금 그 뒤에도 계속 핵 개발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핵 실험도 했고 지금 핵 능력이 더 강화됐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는데 오히려 능력이 강화되면 이것도 실패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북한을 봉쇄를 통해 가지고는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인 자기가 목표로 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은 끌어내서 그들이 체제에 대해서 안전을 느끼고 뭔가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그거와 우리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과정을 연결시키는 것이 사람들은 아이 그렇게 우리가 뭐 해주면서 이렇게 유화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게 지난 7년간의 경험에 정책 실패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백보를 양보해서 정말 정책의 효과는 없었다라고 평가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또 이럽니다. 아니 박광자 씨가 죽지 않았느냐. 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이거 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목숨을 다 바쳤던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없었던 일처럼 아무 제재 같은 거 안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정부로서도 이명박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제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어떤 형태건 간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갖다 우리가 기분 좋게 하거나 우리 그런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빠른 시간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 당시에 정책들을 썼다 하더라도 안 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지금 그 잘못된 정책이 이행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68년에 1.1 사태 때 북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일개 소대를 갖다가 그 무장공비를 갖다가 청와대로 남쪽으로 침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84년에 아웅산 사태 때 전두환 대통령은 그 자기를 암살하려고 예, 살해하려고 예. 북한 공작원이 내려왔어요. 예. 범어랑군에. 자, 그 박정희 대통령은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그 68년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71년부터 대화를 하고 72년에는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7.4 공동성명. 예, 7.4 공동성명이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왜 북한이 자기를 시해하려고까지 했는데 그 즉시 왜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이 비밀 협상을 타느냐. 그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지도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도발을 알고 있지만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하는 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현재 할 수 있는 정책적 실효성이 있는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재와 이런 걸 갖고는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만 손해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남북 협력을 하고 북방으로 지금 오로지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경제나 민주주의가 육지를 튼다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한테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열리겠어요. 우리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걸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명박 정부는 전혀 생각 바꿈 없이 흘러가 버렸고 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랑 조금 다르다고 보세요? 똑같다고 보세요? 그게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나 정부 얘기는 한반도에서 신뢰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제시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의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말은 뭐 통일 대박론, 예, 그러니까 드레스덴 선언 뭐 이런 건 있는데.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정말 대북 제재 해제해야 되고 오이사 조치 해제해야 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 종속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마치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이다라고들 많이들 공격들 했어요. 특히 반대하는 분들이 여권 분들이. 그런데 지금 정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당의 지도부 안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라고 그러고 있고 말이 나오죠. 네, 거기다가 지금 국내 언론에 아주 유력한 그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에서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거 북핵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에 종속시켜가지고는 결국 한국 경제 이렇게 지금 상황 나쁜데 해결도 안 되고 더욱이 그거는 북한의 핵 능력은 제재하는 동안 더 강화됐고 그다음에 북한 경제는 중국 쪽으로 가고 있고 이거 되겠냐. 그래서 이제는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에 종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겠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북핵 문제를 전제로 걸어서는 아무것도 안 풀리니까. 오이사 조치도 이제는 해제하자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은 없으면서 우리 경제만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저희들이 주장했던 범위를 넘어서서 이미 이른바 이제 보수라고 표현되거나 여권 진영에 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의 공유가 아주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좀 더 널리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또 보수 세력에서도 그런 인식 전환이 생긴 거는 7년 동안 해온 결과를 눈으로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엊그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북핵 문제를 또 언급했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뭐 이렇게. 뭐 물론 시급한 과제인 건 맞습니다만 아직 인식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과제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시면 남북 대화할 용의가 있고 북한 회담에 나와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거나 또는 대화를 하겠다라면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위기 조성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대적인 상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니까요. 대화를 하려면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에게 너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줘야지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대화를 말씀하시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자극하는. 예. 이거는 상대방에게 혼란된 메시지를 주게 되니까 이거는 전략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북한하고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그러시다면은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이걸 못하시면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북이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진언하는 참모가 있는지가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언론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관된 메시지만 보내면 분위기가 잡힙니까?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뭐 해야 할 조치 같은 건 없을까요? 저는 지금 북한이 과거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다르다고 봅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말을 안 했지만 개방에 대한 필요성은 김정일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개방이 되면 체제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방 조치를 취했다도 또 그 반대 조치도 취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그걸 우리가 이제 개방 쪽으로 끌어내려고 애를 쓴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는 김정은이 비록 핵실험도 하고 장성택도 처형했지만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통성이라는 게 이제 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무슨 뭐 생내적인 정통성, 그런 김일성, 김정일의 손주이자 자식이다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인민들 다시는 백올른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뭐 상상하기 옛날에 어려웠지만 북한이 전국에 13개의 중앙급의 뭐 개발구를 만들었다. 그건 뭐냐면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에만 의존하면은 북한은 중국에 몰빵을 하면 자기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남한이나 서방하고 관계 개선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말 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북한은 응할 것이다. 저는 응할 거라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뭐 안 해도. 그 선제적으로 할 거.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죠. 그러고 나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대화하는데 무슨 뭐 미리 상대방이 뭐 줄 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같은 걸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막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니 근데 한 번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서 자기들은 천안함을 갖다가 폭침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익상 천안함을 가지고 했던 대북 제재가 우리 기업에가 피해가 너무 크니 크고 그다음에 대북 사업을 안 하거나 북한과의 이 길이 막혀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 열려 있는 기회창을 닫고 있으니 이런 차원에서 보고 문제를 접근할 건지 아니면 계속 그냥 지금처럼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북한하고 이걸 협상해서 북한한테 뭘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뭐 좀 민간 차원의 교류 그런 차원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 들어온 거 굉장히 좋은 청신호였었고 응원단까지 좀 왔었으면 했는데 또 그것도 잘 안 풀렸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다 많이 와서 우리 남한 사이를 보면 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충격받고 더 많이 변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응원단이 더 오면은 그들의 응원단 규모가 커져가지고 북한을 응원하는 게 커지면은 곤란하다. 뭐 이런 거는 좀 지금 너무 시타고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실무적으로 뭔가 좀 꼬인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렇다면은 더 문제죠.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꼬였다면 위에서 그 정치적으로 결단한 건 해결될 수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꼬인 게 아니라고 보시는구나. 저는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꼬인 거는 지도자가 풀어라 그럼 푸세요. 그러면 실무적인 거는 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남북 관계라는 건 고대 정치적인 결단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잘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 신뢰 만들어야 되고 남북관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또 너무 갑자기 풀려가지고 그러면 우린 남남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안 되고 이런 양쪽 생각이 다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두 가지 생각을 나름대로 절충할 수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북한을 계도하고 훈계하고 그다음에 야단쳐서 굴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이 가운 중간에서 어떤 절충점을 조화롭게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굴복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거로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우리의 국익인가, 우리의 미래인가에 대한 정부 대통령의 판단이나 지도자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지난 7년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반도 현실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부건 간에 대북 정책이나 통일외교 안보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닙니까? 최소한. 예. 그런데 이것은 표류하고 있고 더 악화됐고. 알겠습니다. 7년간 우리에겐 무엇이 남았고 북한에겐 무엇이 남았는지 잘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함께 만났습니다.